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에 있는 최재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감염내과 이렇게 환자분 모시고 생활인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감염관리 교육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세군으로 바뀐 뒤에는 참 처음 인사드린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북병원 왔다가 또 이제 안 좋으시면 또 저희 병원 오시고 자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긴밀할 것 같고 또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이 어 이제 어 이제 병원 왜 걸릴까요 도대체? 근데 이제 병원 도대체 왜 걸리는 것일까? 예, 예. 이제 감염내과는 되게 비교적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뭔가에 의해서 이제 내가 나빠지는 거고, 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빠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나 예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소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몸이 약한 것들이 뭐가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취약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감염내과를 하지만 이제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여기 계시니까 또 취약성이 뭔지 또 잘 아시잖아요. 이게 주거 취약성.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취약해지는지, 그럴 때 생활이 어떻게 나빠지고 면역은 어떻게 나빠지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잘 하고 계실 건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주거 불안정이라는 걸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1961년도 이제 사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갱생원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 사진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년에 저희 이제 구세군에서 이제 시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세군께서 이제 맡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발달돼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막 인권적인 문제들도 있었나 봅니다. 여기 도티병원 있었고 도티병원에서 이제 많이 환자들 이제 봐줬고 저희 외국인들도 있으면은 갈 곳 없으면 여기 와서 치료받고 가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기 오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뭐 남부병원 뭐 중부병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제 합쳐졌고 저희 서울의료원으로 돼서 지금 이제 저희 강남병원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강남에서 이제 그때는 뭐 강남에는 별로 병원이 없었대요. 아산병원 넣고 삼성병원 넣고 이럴 때여가지고 그때는 뭐 총 맞으면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VIP가 입원하고 뭐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마무리하고 2020년 이제 현재 이제 저희 중랑구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아마 이렇게 계속 이제 발달되는 그런 발전의 그런 과정에 저희도 있고 아마 이제 이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이라고 할 때 이제 이번에 코로나 경험하면서 모두 다 걸리는 감염병들에서 모두 다 똑같이 걸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죽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졌거든요. 코로나 똑같이 걸려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히 주거 취약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어려웠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돌보시느라고 많이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그런 곳들에서 집단 감염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서 근만성 감염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혈액이 단연 이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독 있고 비형 간염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로 옮기는 걸 감염병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원체도 있고 이제 우리 개인의 건강, 섭식 이제 섭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먹이고 이래야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잘 재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요. 어, 이제 피 속에 그러면은 뭐가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피 검사 우리 항상 하잖아요. 1년마다 이제 하시고 이렇게 피 검사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 오면 입원하는 환자들 피 검사를 이제 입원하는 사람들 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봤더니 노숙인들에서 이제 한 2배 정도 일반 인구보다 B형 간염이 많은 거예요. C형 간염은 엄청 7배, 7배 이렇게 올라 있고, 근데 에이즈는 뭐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높습니다. 에이즈 그리고 이제 매독
이제 양체 양성이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데리고 오시고 제가 그러면은 이거 그냥 피해서만 나오는 거가 괜찮으시다고 일상생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뭔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피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검사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간염은 A형 간염도 있고 B형 간염도 있고 C형 간염도 있는데 B형 간염을 제일 먼저 발견했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B냐 하면요.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B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로 감염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예,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임신, 맞습니다. 임신 같은 거 하고 나서 환자들이 막 황달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터 같은 데 나가보면 갑자기 막 황달에 빠지고, 이제 집단으로 같이 있다가 황달에 빠지고, 뭐 같이 먹고 황달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황달을 일으키는 건 간염 같은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았었어요. 네, 이게 어떤 체질에 의한 거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세계대전에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수혈을 몰랐었고 이제 허여지게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 죽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혈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내게 됐고,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빨대 같은 거 이렇게 뭐 스트로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동맥에서부터 정맥으로 이렇게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했었고 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예. 지금은 우리가 ABO 이런 것들 이제 혈액형 보지만 옛날에 몰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ABO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피를 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피를 이제 보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냉장 보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얘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수혈을 하게 됐죠. 네, 수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세계대전 때 수혈이 하나 살리고 또 하나가 살린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페니실린이라고 저희 이제 항생제인데 뭐 게으러서 이제 찾았다는 그 항생제, 곰팡이에서 나왔던 항생제인데요. 이따가 결핵에서도 어떤 곰팡이에서 나오는 항생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항생제 때문에 살리고 수혈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그런데 수혈하고 나면 일정도의 사람들이 눈이 노래지고 간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수혈 후에 감염이 생기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항체 반응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지만 걸러보니까 세균은 아니에요. 세균보다 좀 작아서 이제 내려가는 어떤 것이 있는데 아주 작은 걸 그때 당시 우리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든요. 바이러스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항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찾아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물질을 발견한 사람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 따서 이제 B형 간염이 1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그 항체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염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거죠. B형 간염은 엄마가 걸려서 애들한테 넘겨주고 애가 나중에 만성간염이 생기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생기고 이런 이제 코스를 겪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거죠. 수혈 잠깐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 피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샀어요. 매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헌혈하는 사람하고 매혈자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간염의 양성률을 비교해 보니까 어디서 훨씬 높았을까요? 매혈자들에서 상당히 높았어요. 이제 워낙에 이제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피라도 팔아서 저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파는 과정에서 또 오염된 바늘이나 이런 것들에 찔리게 되면 또 내가 걸리게 되고 또 그런 것들 중에 C형 간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노숙이나 이제 또 이제 마약을 하셨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이 불안정한 그런 분들에서 생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형 간염이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나라도 이 1983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방접종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99% 이상 이제
예방접종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이 여기는 거의 없으세요. 근데 항체가 없는 분들은 있어요. 항체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B형 간염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2% 미만 이렇게 되는 정도로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B형 간염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 약이 완치제가 지금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술과 담배를 조심하면 간경변증, 간경화로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B형 간염에서는 술과 담배를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간경변은 간암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그 보조적인 거지. 이거 자체가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요법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B형 간염, A형 간염이라는 게 있고 요즘에 E형 간염이라는 거 있어요. 음식 같은 걸 통해서 옮기는 이제 간염이 있고요. 또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이 B형 간염, C형 간염이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P라는 거는 어떤 체액을 통해서 옮기니까 뭐 성관계, 뭐 주사 사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만성화되기 쉽고 간암 간경화가 잘 생기는 병은 B, C다. 근데 A, E 요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회복돼요. 급성으로 끝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뭐냐면요. 우선은 예방접종이 C형 간염은 없어요. 혹시 C형 간염 검사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검사를 해본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죠? 검사가 있나 없나 이게 일반 검진에는 안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C형 간염은 검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기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검사실 있으시면 C형 간염은 꼭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C형 간염은 치료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속에 쫓겨 있다가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요 과정을 딱 막는 그런 길목을 막는 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하면 그냥 없어져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돼요. 완치가 돼요. 근데 B형 간염은 아직까지는 완치제는 없어요. 완치제는 없지만 이제 치료를 통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병이다.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간경변증이라는 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고 암은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럼 치료는 그럼 B형 간염에서 우리가 혹시 여기 B형 간염제 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복균자인데요. 이제 그 항원이라는 게 있고 바이러스는 안 나오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우리 간 수치는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활동기를 말하는 그런 항원이 나오면서 이항원이라고 나오면서 간 수치가 막 올라가요. 이제 간 수치가 올라오면 염증이 있으니까 이거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약으로 이걸 염증을 막아줘야지. 염증이 많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간이 상하면서 이제 경화 또는 이제 암이 생기는 거라서 그걸 막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비활동기로 또 들어가요. 간 수치가 또 정상이야. 근데 활동성은 이때 이렇게 말하는 상태이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탈출하면서 또 간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수치가 올라가고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 그런 시점에 치료를 한다. 예. 그런데 약이 지금 이제 뭐 무슨 테노포비어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들을 통해 가지고 약을 치료는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선 완치하는 약은 없다. 그런데 엄청나게 요즘 파이프라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약들이 이것저것 개발이 되고 있대요. 아까 C형 간염 치료제 있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약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B형 간염이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꼭 저희가 초음파 보면서 이제 간염, 이제 우리 간경화, 간암 안 발생하는지 봐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C형 간염은 피 검사 해야지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옴도 많이 보시죠? 예. 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옴은 피로 옮기는 병은 아닌데 접촉을 통해서 옮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같이 같은 방에 이제
이제 오류에 노출되다 보면 생기는 이제 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소양성 질환인데요. 얘가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요 이제 옴이 들어와서 옴이 직접 움직이면서 얘 때문에 가려운 게 있고요. 얘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만 문제 옴이 있는데 다른 데서 막 빨갛게 뭐가 나는 거죠. 두드러기 같이.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옴을 치료를 해도 가렵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가려우니까 격리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에 있어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굴을 만들고 이제 뭐 대개는 이제 닿는 부분에 많으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습한 곳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가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같이 돌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잘생기는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 옆에 이렇게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배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을 만지면 손에 생기고 저희 간호도 이제 옴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 관리하다 보니까 장갑하고 가운 사이에 손에 여기에 생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을 타고 들어가서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옴과 달리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노르웨이 옴이라고 말하는 딱지옴이거든요. 딱지옴. 근데 이런 피부 많이 새로 입소하신 분들 이런 피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부스럼 같이 이것저것 많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건선도 있으시고 피부도 관리 안 되시면 또 저러실 수 있고 빡빡 벗겨드리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피부인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가려움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이 딱지옴일 수 있거든요. 딱지옴은 이 딱지가 전부 다 옴이거든요. 그래서 옴 진드기여서 이제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는 먹는 약까지도 쓰기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머리, 두피, 손, 발 이런 데 특별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가려움증을 호소하시고 손발에 부스러움 같은 게 있으시면은 꼭 이제 피부과 선생님 같이 좀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한 번 치료하고 나면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도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노르웨이 옴 같이 딱지옴 같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먹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도 타다 쓰기도 한다. 우리 이제 포메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약 바르기도 하고 오메크린이라는 거 바르고 린단이라는 거 바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주시는데 이제 빼먹지 않고 전신에 잘 바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침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요 정도 온도에서 이제 죽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50에서 60의 뜨거운 물에서 세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햇볕에 말리고 그다음에 3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3일 정도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뒀다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같이 이제 방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옆에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말씀드리겠는데요. 결핵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있는데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진단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열 많이 나고 빼짝 마르고 소모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모병, 이제 뭐 노체, 허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의학에선 불렀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보면은 거기 에바라고 애기 나오거든요. 얘 구해주고 이제 거기 갔던 그런 건데 얘가 이제 결핵으로 죽게 되고 우리 팡틴 우리 이제 레미제라블 이제 장발장에 이제 팡틴이 이렇게 이제 소모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결핵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었어요. 계속 기침을 2주 이상 이제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피도 토하고 죽는데 그 앞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뭐 뭉크라든지 뭐 모딜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얗고 이제 빼짝 마르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숭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후기 이제 라파엘 파라오르 전
파라고 그래요. 라파엘 전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런 여성들을 하얗게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소극성 질환, 결핵에 대한 그런 이제 예전에는 되게 이제 좋게 보는 건 낭만의 시대가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었고 예전부터 사실은 결핵은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병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진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결핵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폐결핵만 알고 계시지만 머리에도 가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막 터지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럿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들을 전부 다 똑같은 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 라이네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청진기라는 걸 이전에는 이렇게 대충 감으로 무슨 병이다 알았었는데 청진기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랑 이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이제 시체를 가지고 이제 병리를 확인해 가지고 아 이게 다 결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도 결핵은 소인 때문에 생기는 거야.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결핵은 그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결핵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설이 예전엔 우세하다가 지금은 요 이제 로베르트 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균설 균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 균을 잡으면 돼, 결핵약 먹으면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결핵약만 먹은다고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결핵약만 처방하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섭생 그리고 요양원 공기 좋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가 예전엔 치료했었거든요. 지금은 약은 저희가 처방을 드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약 잘 먹게 관리해 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잘 주시고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결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심했었어요. 우리나라 엄청 심해서 뭐 1930년대 이때부터 확 늘어가지고 뭐 해방 이후에도 늘어서 결핵협회 뭐 보건소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렇게 침 뱉으면 이제 안 되고 예, 이런 포스터들 가지고 했었다고 해요. 우리가 잠복결핵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잠복결핵 검사 받아보신 분? 예, 잠복결핵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결핵에 노출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검사하시고요. 또 이제 피 검사 같은 것을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데 병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 이걸 말해요. 우리가 들어오면 그럼 결핵에 내가 노출되면 내가 같이 돌보는 사람이 결핵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0%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여기 이제 30%가 우선은 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감염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에 10%만 이제 발병을 하는데 10%만 발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노출되고 나서 1년 이제 금방 발병하고요. 그 다음 절반은 평생 동안 발생하는 확률이 10%예요. 근데 저희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에이즈 환자분들 같이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저희가 매년 10%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약간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단체 생활하는 학생 학교나 아니면 이제 또 의료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잠복결핵을 미리 치료하게 되면은 저희가 80% 이상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잠복결핵까지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비말이라는 걸 통해서 장기간 이제 노출일 때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서 이제 결핵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겠고 요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동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다 이제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내면 이런 곳에서 이제 피가 나면서 이렇게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객담에 피가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이런 증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잔기침 이런 것들이 오래 가고 이런 것들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오래 하시고 이제 몸무게가 빠지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있으면은 이제 검사가 필요하시고 정기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 생활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결핵은 이런 생활은 같이 물건 같은 걸 옮기는 병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2주 약을 먹고 2주 동안 요 사이에 약을 먹게 되면은 전염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세균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리고 도말이 이제 2주가 지나게 되고 도말이 음성이 되면 전염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퇴소하신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약을 마무리하셔가지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관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오래 같이 머무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집단으로 발병하게 됐을 때 같이 공동생활자들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복결핵은 이제 들어온 사람 중에 10%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잠복결핵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성이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치료한다 말씀드렸고 치료하는 기간도 9개월, 4개월, 3개월만 치료하면 되니까 그리고 치료하면 83%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핵은 치료가 지금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치료하면 이제 좋아져요. 그리고 약제도 좋아져서 예전에는 뭐 약이 엄청 많고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약들도 맞고 이제 주사도 맞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먹는 약들도 상당히 좋아졌다. 국내에서는 이제 결핵을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 주시고 또 이제 시에서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유가 이게 취약성과 이제 비수능성이 문제거든요. 취약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수능, 약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서 노숙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뭐 미술공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도 삭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결핵약을 먹고 있는 분들의 이제 관리 그리고 만약 혹시 이제 본인들이 결핵약을 드시고 계시면은 이제 완치 판정을 마지막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완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이렇게 관리하면 치료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낮은 사회경제적인 수준, 이제 알코올, 뭐 지지 기반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이런 기관에서 이제 제대로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건강한 생활로 이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기에 이제 발견하고 발견된 사람들을 연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고 박승철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박승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03년에 혹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염병을 혹시 기억하세요? 사스의 국가 전체를 총괄하셨던 감염관리를 총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박승철 선생님을 기억 못하시겠지만 박승철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어. 네, CNN이래.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사스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 왜 환자가 없느냐고 CNN이 물었답니다. 그때 박승철 선생님 새벽 3시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인이 뭘 먹어서? 김치. 다음날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김치회사 주식을 사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 다음날이 됐더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엄청나게 진짜 주가가 올랐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거의 반박 기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2003년 크게
뭐 환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심 환자가 3명 있었는데 환자는 없이 2003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 박승철 선생님이 남기신 또 다른 명언이 뭐였냐면 감염 관리란 잠자리채로 구름을 잡는 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채로 구름이 잡힐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일단 시작하고 제가 시작하면서 합니다. 좀 전에 얘기 들으셨어요. 감염이란 거는 사실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병원체가 증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발현하는 걸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몸 안에 들어오니까 싸우게 되고 그래서 열이 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감염의 증상에 해당합니다. 좀 전에 감염원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게 왜 잠자리 채우고 구름을 잡느냐 같으냐면 어디에나 있느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있고요. 여러분 문 손잡이에도 있고요. 어디에나 미생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감염되는 건 아닌 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면역이 있어서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원체의 병원체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에서 손으로 혹은 제가 잡은 문고리 여러분이 잡아서 혹은 제가 누른 엘리베이터 버튼 여러분이 눌러서 혹은 이렇게 손에서 손 혹은 비말 좀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결핵은 공기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다 갖추어지면 감염은 발생하지만 그걸 나가는 거 저희가 구름을 잡으려는 그 수많은 시도를 격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방 우리가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 혹은 좀 전에 비형간염 치료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치료 부분 혹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방역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정도로 유명한 이 방역이 감염을 막으려는 그 수많은 시도들입니다. 격리는 아주 좁은 의미로는 환자를 같은 곳에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넓은 의미로는 전파의 고리를 차단해 나가는 것들 이걸 격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승철 선생님이 제게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그래 손을 씻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으라고 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으라고. 손은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근데 발은 난 절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를 모두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나 라고 하게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손위생 필요합니다. 왜 손위생이 제일 처음이냐면 자 졸리죠. 이렇게 졸린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른손을 잠깐만 들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눈앞으로 가져올까요? 뭐 보여요?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6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손에 있습니다. 그냥 살아요. 얘네들은 같이. 그리고 이 코로나 때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성인이 1시간에 이 목 위로 손이 얼마나 가는지. 머리도 만지고요. 코도 만지고요. 이렇게 보통 평균 한 7번쯤 손이 간답니다. 그런데 그 두피에도 미생물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도 있고요. 복부에도 있고요. 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게임은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는 게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커져갑니다. 2개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2개는 4개가 되고요. 4개는 8개가 되고요. 이렇게 늘어나서 사실 이렇게까지 키우면 조금 고민되겠죠? 그러나 3시간 정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균은 26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손위생이었습니다. 자, 욕을 하기 전에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부산 분 계세요? 고향이 부산이신 분. 이렇게 알고 아니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KTX 20주년입니다. KTX가 오픈할 때요. 제가 미친 듯이 서버를 다운시켜가며 접속해서 부산 가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여행을 했어요. 하는데
자갈치 시장 가서 예, 회를 한 접시 먹고 예,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는 효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맛있는데 우리 엄마도 사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예, 택배도 부탁했습니다. 근데 같이 간 동생이 먹고 바로 화장실을 가야겠대요. 2층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예전 자갈치 시장에 갔더니 화장실에 동생이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손 씻는지 봐야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분쯤에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인프라가 안 갖춰 있었어요. 비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랬는데 20분쯤이 다녀가셨는데 몇 분이나 손을 씻으셨을까요? 맹물로라도. 몇 분? 정답! 한 명도 안 씻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명도 안 씻은 것까진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가 안 됐다니까요. 비누도 없고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분이 안 씻는 거에 전혀 제가 요동하지 않았는데 딱 한 분을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좀 전에 제게 회를 썰어주셨던 사장님이 매우 반가워하며 그냥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택배를 취소해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저희 엄마 배 아프다 안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자, 평소에 손을 잘 씻는 습관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왜냐하면 선생님들 손에 선생님들만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실 분들이셔서 그렇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가 필요한 시점? 예, 화장실 이용 후.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화장실 다녀와서 손 얼마나 씻는지를 조사한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손을 얼마나 씻을까요? 얼마나 씻을까요? 2000년대 초였습니다. 예, 20% 정도 씻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게 한 6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준비할 때, 그리고 기저귀 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여기 포인트는 딱 여기였습니다. 배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저희 이렇게 손 베거나 하면 반창고 붙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 반창고 붙인 상태로 뒤에 손 배지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생물 많이 나와요. 안 씻어지거든요, 잘 이게. 그래서 혹시 손에 상처가 있으실 때 쓰레기 취급하고 애완동물 접촉 후. 그래서 손 씻는 거, 예, 제가 손 씻는 거요. 3, 4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자, 손 좀 씻어봐. 그러면 손바닥과 손등은 씻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을 붙여놓고 왜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느냐면 실제로, 예, 자, 손바닥에 이렇게 손금 깊으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정말 손 씻는 걸로는 저희 병원에서 뭐 정말 1, 2위를 다투셨던 분인데 좀 이따가 이제 보실 저희 손위생 체험하는 거에 이제 어느 날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제가 그 행사 때 매우 야심을 발휘해서 저걸 대형 모니터랑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가시는 교수님을 못 가게 막고 가서 저거 얼른 손 씻고 오라고 해서 교수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거기에 손을 딱 넣으시는 순간 예, 바로 껐습니다.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예, 교수님이 평생 자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제 딱 멋있게 가서 이렇게 솔로 손을 막 닦잖아요. 솔로 손을 닦아보신 적 있으신 분? 예, 어때요? 예,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의 환자를 위해 평생 그렇게 손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갑이 넘으신 교수님 손에는 자글자글한 잔금들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체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 형광물질이 들어가면 잘 안 닦여요. 그래서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저는 얼른 껐습니다. 잘 안 닦이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에 이 손금 그리고 예, 이 네일베드라고 말하는 이 손톱이 딱 자라는 부분 있죠. 거기 잘 안 닦여요. 그리고 예, 엄지손가락 잘 안 닦여서 거기 잘 닦으세요. 라고 해서 이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 씻을지 모르셔서 붙여놓은 그림 아니고요. 여길 강조해서 씻어주세요. 라는 그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는 꼭 물과 비누로 씻으시라고. 뒤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할 텐데 하나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일요일 날 점심 먹은 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먹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월요일에 등교를 했는데 배가 아프니까 뭐 어쨌든 그러나 등교했는데 점심을 같이 먹은 아이, 같은 반 아이 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런데 같은 반도 아니고 점심도 안 먹은 애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보고가 되니까 얘는 뭐야? 걔가 뭐였냐면 이 아침에 우리 맨 처음에 걸린 아이가 아침에 어느 복도를 지나가다가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특징이 설사하고 토해요. 어느 복도에 토했어요. 자, 우리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누가 토해놨어요. 그럼 놔둬요 그냥? 치워요. 바로 치워요. 그죠? 그런데 그 치운 데를 지나간 아이도 걸렸대요. 그 보고서가 제가 치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잘 치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드린 거고요. 물 없이 쓰시는 손소독제. 자, 물 없이 쓰시는 손소독제 많이 있죠. 혹시 유통기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2018년에 제가 의원을 다니면서 가서 이제 막 보고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때 요청해 주셔서 했는데 갔더니 그때가 2018년이에요. 그런데 2015년 신종플루 때 나눠드린 게 남아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로비에 손소독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유효기간이 작년까지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 걸 그 자리에 놓을 때까지 그때는 되게 이제 그리고 코로나 시작했을 때 저희 손소독제 없어서 정말 울었습니다. 마스크 없어서 정말 그저 우리 뽑기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걔는 그냥 인테리어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 구석구석 깨끗이 씻으시라고. 그리고 혹시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거나 하신 경우에는 알코올 제제로 닦으셔도 되지만 설사한 사람, 혹시 설사하시는 환자분, 혹시 설사하시는 입소자분 케어하실 때는 꼭 물과 비누로 손 씻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병동에 근무할 때 저희 선생님이 오셔서 장갑 벗고 손 씻으라고 하실 때 매우 귀찮아했습니다. 저도 귀찮아한 일인이었는데 장갑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장갑 벗으시면 그 안에 어때요? 촉촉해요. 따뜻하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애들이 잘 자라는 배지가 됩니다. 그래서 꼭 장갑 벗으시면서 손 씻으시고 그리고 장갑에 구멍 꽤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구멍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생물들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벗고 꼭 씻으시고 자, 호흡기 예절은 이게 참 난감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맞죠? 사실 코로나 시절 너무 어렵게 겪으셨을 텐데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예전에 환자 진료 보다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환자가 뻔히 앞에 있는 거 알면서도 마스크 내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저희 가까운 분들도 마스크 언제 벗느냐고 저를 굉장히 많이 들들 볶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썼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건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독감이 1년 내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코로나 때는 독감이 없었어요, 유행이. 그래서 마스크, 왜냐면 이렇게 뿜어내는 거거든요, 비말을. 그래서 마스크 꼭 얘기하시고 저희가 기침예절은 사실 기침예절을 제가 맨 처음 받은 게 2008년? 7년 때 이제 이거 처음 받았을 땐 이거 어떻게 교육하나 했어요. 근데 200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신종플루가 벌어지면서 이거 굉장히 대중화됐죠. 꼭 가리시라고. 심지어 저희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저희 실장님이 카톨릭이셨는데 어느 날 예, 미사를 드리시는 중에 여자분이신데 미사를 드리시는 중에 재채기가 나오는데 휴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미사풀을 조용히 내리셔서 입을 막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집에 가서 세탁하는 걸 잊으셔서 다음 주엔 미사볼 못 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막으시라고. 근데 옷소매 아니고 얘 이렇게 가운데로 막으시라고. 그래서 옷소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예, 기침 예절 꼭 지키시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다 잘 붙여주셔서 잘 지키시도록. 어저께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막 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컥 났는데 제 앞에 앉았던 남자가 갑자기 휙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내릴까 했습니다. 진짜 무지 무서웠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 말, 재채기, 기침할 때는 예, 안면 마스크 사용하시고 예, 무증 혹시 이런 팬데믹이 보통 7년 주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겪은 팬데믹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감염은 제가 2003년에 사스를 겪었거든요.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겪었고요. 2015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아, 7년 아니야. 6년이야. 6년. 그래서 2015년에 메르스가 끝나면 다음 6년은 언제예요? 21년. 아싸, 20년엔 그만둬야 돼.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사표를 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12월부터 우한에서 일이 시작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진짜 며칠 전에 저희 감염관리 실장님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6년 주기설을 믿는데 실제로 이미 코로나가 4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 또 와? 그랬더니 글쎄 1년 반이나 2년이면 오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사표를 쓸까 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종사자 그리고 모든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권고하시고요. 마스크 예, 많은 대중과 상호작용이 있는 뭐 버스 기사, 마트 직원들 아직도 이분들 마스크 진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시간 대중교통에 있을 경우에 마스크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혼잡한 실내 또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쓰시라고. 마스크 착용 금지가 있지만 가능한 다 쓰시도록 권하고요. 사실 저희 5월 1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썼던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5월 1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5월 2일에 저희 성북구 보건소에서 마스크 썼으면 좋겠다고. 의료기관에선 계속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신다는 공문이 와서 예,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마스크 제일 중요한 거 마스크를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고요. 자꾸 만지시는 거 정말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겉은 이미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만지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마스크는 언제 갈아요? 마스크는 언제 갈아요? 언제 갈아요, 마스크? 사실은 마스크 안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필터가 젖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말 추운 한겨울에 저희 팀장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자기 할 말이 있대요. 그 뭔데? 그랬더니 자기 목욕탕에 좀 가면 안 되겠냐요. 가라? 그랬더니 가도 되냐요. 그래서 내가 네가 목욕탕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욕만 하고 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왜냐면 목욕탕에서 사실 목욕탕이 문제가 됐던 거 목욕을 끝나고 다 나와서 막 같이 밥 먹고 막 커피 마시고 막 이게 문제였지 목욕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랬더니 다음날 제게 물어봤죠. 야 목욕탕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지 속살을 막 보여주며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들부들해졌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40년 넘게 목욕탕을 가봤지만
예, 목욕탕에 사장님과 세신사와 자기 셋밖에 없었던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깨끗한지 몰랐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는 권고할 때 자신 있었지만 저는 목욕탕에 못 갔었습니다. 아싸, 그래 목욕탕에 가야겠어 라고 해서 짐을 쌌습니다. 근데 저희 목욕탕에 갔더니 이상한 글귀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탕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요. 그래도 제가 감염관리하는 사람인데 탕 안에서 마스크는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필터는 다 젖었어요. 당당하게 맨 얼굴로 들어갔더니 저 빼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서 다시 쓰고 들어갔습니다. 예, 사회적 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주류이면 안 쓴 사람이 미안해져요. 그죠?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쓰면서 그러나 사실 속으로 욕을 엄청 했습니다. 예, 마스크 종류는 저희 이제 사실 덴탈도 이제는 권하긴 하지만 사실 덴탈의 문제는 여기 떠요. 양쪽이 떠서 조금 그렇지만 뭐 KF94 정말 이거 없을 때 눈물 흘렸던 기억을 하시며 아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때 이제 하도 마스크 없으니까 모여서 첫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라는 되도 않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안 됩니다. 근데 첫 마스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와이어가 없어요. 와이어의 기능은 이렇게 꾹 눌러줘서 접촉을 꽉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어가 있어야 되고, 예, 빛을 차단할 정도의 두께가 있으면, 예, 첫 마스크도 쓸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옆쪽이 다 터 있는 거 그런 거 안 쓰고요. 한 겹 또는 너무 얇아서 예, 차단하지 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젖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필터가 젖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아는 사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코 밑으로 해서 숨을 쉬면서 마스크 쓴 척하는. 그리고 예, 굉장히 신박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예, 봤어요. 이렇게 머리 위로. 사실 저도 이러고 다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제가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마스크 제대로 안 쓰시면 안 쓰신 것만 못합니다. 안 쓰신 거와 같습니다라고. 제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쓰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린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에 사실 예,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꽂혀있는 그 단어 하나가 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엄청실히 환기를 1시간에 10분씩 해서 환기를 그러면 하루에 한 14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어려우니 적어도 하루에 2-3번은 환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가 정말 중요한 건 예, 이건 제가 건축가에게 배운 자랑질 할 수 있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환기는 창문을 단지 여는 게 아니라 바람에 길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예, 이 창문이 있으면 이 창문도 열어서 예, 환기가 되게 하고 가장 좋은 거 여기와 여기를 열어서 바람이 길이 되는. 왜 이 얘기 드리느냐면 보통 가정에서요. 환기해서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실에 공기가 모여요. 머릿속에 저희 집을 해보면 창문을 열긴 하는데 창문을 열면 그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물론 나가긴 하지만 들어오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 공기가 예, 집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이 다 트이게 바람에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예, 뭐 필요하긴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환기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주의점은 필터를 적절히 계속 교환해 주셔야 하고요. 사실 방역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이겁니다. 예, 쭉쭉 뿌리고 다니는 거였죠. 그리고 예, 공기 막 드론해서 날리는 거. 근데 이건 호흡기 병원체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실제로 결막염과 피부염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실내에서는 예, 이거 하시려고 한다면 환기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곳에 미생물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닦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걸 권하는 게 닦으시는 걸 권해요.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래서 보호구 장갑 끼시고 마스크 쓰시고 앞치마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맨 처음 환기해 주시고 보호구 잘 하시고 희석하셔서 그걸 닦으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전화기, 그다음에 뭐 우리 저기 키보드 아니면 수도꼭지,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뚜껑 같은 데는 더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 드립니다.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닦으시는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닦으시는 거고요. 시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염된 곳,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가시고 소독 마치시고는 꼭 손위생과 샤워하시라고. 청소 방법은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자,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저희 이제 청소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잘 보거든요. 닦으시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랬더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똑같이 한 방향으로 닦으시도록.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닦으시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환경소독제 혹시 락스 많이 쓰시죠? 환경소독제로 락스가 잘못되진 않은데 락스 자체는 뚜껑을 열지 않아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꽤 많은 부분 날아갑니다. 그러니 희석하신 건 오늘만 쓰시는 거예요. 희석하고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희석한 건 오늘까지만 쓰시고 다른 세제나 소독제와 혼합하시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혹시 부어보신 분 계세요? 락스에? 유해 저기 나와 올라옵니다. 혹시 예전에는, 지금은 저희가 보통 쓰는 락스가 4.25%, 5%가 안 돼요. 예전에는 훨씬 퍼센트가 높았었나 봅니다. 제 친구가 했던 엽기적인 행각이, 예전에 저희는 실내화 신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면 이제 실내화 빨아와야 되는데 월요일에 새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내화에다가 락스 원액을 부었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고무 밑창이 보글보글거리면서 녹더래요. 그래서 새 신을 샀다고. 새 신발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요즘 건 안 그래요. 요즘 건 그렇진 않은데 그런 독성이 있을 수 있고요. 넓은 환경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소독제 사용할 때 반드시 장갑, 마스크, 그리고 분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독제 만드는 거 100배를 희석하려면 저희가 소독액 10cc와 물 990cc, 그러니까 그 물에서 10cc 빼고 락스 집어넣으시면 1000 나오고요. 50배 희석하면 그 1리터에서 20cc만 빼고 그것만큼 채워주시면 되고요. 10배 희석하는 건 100cc 빼서 나머지 채워주시면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누가 토했거나 혹은 누가 사실 토한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토하거나 설사한 자리가 보통 이렇게 바닥에, 그러니까 화장실 말고 바닥에 이렇게 노출이 됐으면 50대 50으로 섞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여름 겨울 없습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식중독 문제가 되는데, 식중독 문제를 막는 방법 중에 도마 분리해서 쓰시고 그리고 개인위생, 일단 가장 기본은 개인위생이고요. 도마 분리해서 쓰시고요. 위생장갑 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생장갑 끼시고, 그리고 계란, 고기 5도씨 이하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리기구 구분해서 쓰시고, 그리고 상온에 오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집단급식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 드시는 분과 마지막 드시는 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 가져오시지 한 번에 내놓으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생고기 만지시면 바로 손 씻으시라고. 그리고 생고기랑, 제가 이 생고기와 조리된 식품을 다른 기구로 써라를 실제로 제 후배랑 같이 밥 먹으면서 본 게
예, 저는 샤브샤브를 제 젓가락으로 샬랑샬랑 흔들어서 입에 집어넣는데 예, 제 후배가 화를 내더라고요. 생고기를 만진 걸로 입에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 생고기와 예, 익힌 고기를 따로따로 쓰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냉장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예. 돼지고기는 가운데까지 다 익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돼지고기로 말미암아 햄버거병이 문제가 됐을 때 중앙부가 안 익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 통조림 이런 것들 통조림에서도 예. 미생물이 살아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10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행주가 수세미가 생각보다 되게 더러워요. 저희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더러움의 기준을 굉장히 이상한 거로 갖고 있는데 변기와 비교해요. 근데 행주와 수세미가 변기보다 더럽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 후에 흐르는 물에 찌꺼기 잘하고 비벼 빨고 이틀에 한 번 삶고 그리고 보관은 잘 말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식기장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싱크대 하부에는 물건을 두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기가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시지 말라고. 그리고 예, 저기 다 씻으시고는 싹 물기를 제거하시도록 이렇게 권하는데 자, 냉장고 적정 온도는 1번 5도씨 이내, 2번 10도씨 이내. 잘 모르겠다. 몇 번이요? 1번. 네. 5도씨에서 10도씨 사이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더 낮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2번. 고기는 먹고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실온에서 식힌다. 2번.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3. 하루 정도는 실온에 방치한다. 몇 번이요? 우리는 왜 1번이라고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답을 들었어요. 냉장고가 망가진다고 들었대요. 예전에. 아니에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상온에 있는 동안에 계속 번식을 해요. 그래서 예, 냉장고 그렇게 얘가 그렇게 저기 연약하지 않으니 예, 바로 냉장고에 넣어 주시고요. 냉장고 며칠 이내에 먹어요? 그렇죠. 괜히 짧은 걸로 권하시지만 실제로 냉장고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나시겠어요? 예, 냉장고는 절대 기억 안 납니다. 이거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예, 정답은 1번이에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 혹시 보시겠지만 냉동실을 열어보시면 예, 내가 언제 쟤를 샀는지 전혀 기억 안 나는 게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주방에 싱크대 배수구 언제 해요? 예, 짧게 1, 2일 간격. 이게 사실은 거기 막이 생겨요. 바이오필름이라고 흔히 말하는 막이 생기고요. 그건 바로바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익히지 않은 고기 도마 사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잘 모르면 3번 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3번 제일 긴 거요. 세제 이용해서 뜨거운 물로 닦으시고요. 소독제 희석해서 소독하시고 사용하시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집에서는 좀 영향력이 적어요. 근데 단체 급식은 꽤 커집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사용 전에 살균, 사용 후에 세척하시고. 자, 이 설거지 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릇은 어떤 방법으로 세척해요? 자, 1번. 저는 사실 1번이에요. 2번. 3번. 그렇죠. 2번이에요. 예. 자연 건조시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조리하지 않았어요. 그 조리하지 않은 고기류, 생선류 취급하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행주로 닦는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죠? 예. 이렇게 고기류, 생선류는 비눗물로 손을 씻고요. 그리고 그러나 손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을 경우엔 장갑 쓰시라고. 자, 해동. 이거 몇 번이요? 1번. 1번부터 손 들어볼까? 1번. 2번. 3번. 3번. 자, 1번은 위험해요. 상온이니까. 2번. 예, 2번이 답이고요. 3번이 찬물에
찬물에서 해동하시는 거예요. 예, 찬물. 예, 예. 그래서 예, 비닐봉지에 넣어서 찬물에 담그시는데 30분마다 물 바꾸시라고. 자, 조리대 어떻게 할까요? 3번. 그죠? 우린 제일 긴 걸 골랐어요. 닦고요. 행주로 물로 닦고요. 세제로 닦고요. 소독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자, 요즘 야채도 그렇고 과일 금값입니다. 예. 어떻게 섭취해요? 3번. 사실은 4번 씻으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예. 이렇게 해서 씻으시라고. 그래서 오래 씻으시는 거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없이 사시라고 마지막 페이지 넣은 거고요.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감사합니다.